최근 영하권의 날씨가 계속됐었죠. 한랭 질환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흔히 한랭 질환이라고 하면 갑자기 차가워져 얼어버린 신체를 따뜻한 곳에서 조금 쉬어주면 금방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랭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만 해도 440명이 넘는 데다가 심지어 사망한 사람만 12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한랭 질환을 마냥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의원 이만희 원장을 모시고요. 겨울철에 주의해야 할 한랭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북극 한파 때문에 한랭 질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원장님께도 환자분들 많이 찾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한랭 질환 환자는 방금 통계치를 말씀해 주셨듯이 대단히 많은 명수는 아닙니다. 400명, 뭐 전국에 400명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한랭 질환의 직접적인 환자들보다는 네. 한랭으로 기저질환이 악화되거나 수족냉증 같은 어떤 특정 온도 민감성 질환이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증가했죠. 아, 그러면 기저질환이 한랭 질환으로 인해서 더 심해졌다. 어떤 기저질환들이 더 심해져요? 한랭 질환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좀 원리를 생각하면 쉬운데요. 네. 추워지면 혈류순환이 잘 안 되겠죠. 우리 보일러 안 도는 것처럼 네네네. 전신의 혈류순환이 잘 안 되면 혈액에 뭔가 정체가 있는 사람은 다 나빠집니다. 고혈압, 고지혈, 기름기가 많죠. 당뇨, 이제 설탕이 많죠. 이런 환자분들 다 마찬가지시고 저혈압, 그리고 관절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뭐 류마티스 관절, 아니면 피부 뭐 두드러기 같은 거 이런 환자분들까지 다 한랭에 이제 노출이 되면 증상이 심해지시는 환자군이시죠. 그렇군요. 한랭 질환이라고 하면 뭔가 추울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모아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어떤 질환들이 있어요? 한랭 질환이라 하면 한랭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원인에 의한 것. 방금 예를 들어드린 것은 간접적인 거죠. 기존에 갖고 있던 병이 심해지는 것이고 네네. 한랭 질환이란 정의는 한랭 자체가 유발하는 것이어서 저체온증 같은 거죠. 또는 이게 그 응급실에 들어오고 하는 환자의 상당수는 저체온증입니다. 근대화가 시작된 이후로 난방이 잘 되기 때문에 동상이라든지 동창 같은 그런 질환은 좀 많이 줄어있는 추세고요. 저체온증이 많고 또는 이제 침족증, 침수증처럼 손과 발을 물에 안 담글 수 없는 노출하지 않을 수 없는 직업군에 나타나는 증상까지 요 한 4가지 정도를 대표적인 한랭 질환으로 구분하죠. 사람들이 온열 질환보다는 한랭 질환의 경각심이 조금 낮다라고 네. 하는데 왜 그럴까요? 난방이 워낙 또 잘 되고 또 옷도 두툼하게 입고 또 저희가 뭐 겨울 캠프 아까 사망자 12분 말씀하셨지만 해마다 9분, 10분, 12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실제 저희가 걱정하기는 사실은 노숙하시는 분들이 더 걱정스럽거든요. 사실은 겨울에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 얼마나 추우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랭 질환이나 사망률이 높지 않을까 했지만 사실은 그 사망자 중에 노숙하시는 분들의 비율은 뭐 한 2분, 3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오히려 캠핑을 간다든지 한겨울 등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는 술을 드시고 이제 길에서 이제 주무신다든지 하는 너무 안위해서 또 이제 그 캠핑 장비나 기타 난방 이런 것들이 충분히 따뜻하기 때문에 제품이 워낙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맹신하고 이제 추위에 노출됐을 때 대비를 하지 않아서 이제 큰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이제 더 많은 것이죠. 뉴스 기사를 봤더니요. 한랭 질환은 바깥에서만 걸리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걸리는 한랭 질환도 20%가 넘는다. 그렇습니다. 왜요? 대략 80% 정도가 외부, 아까 말씀드린 캠핑, 등산 등등등 야외 활동인데 반해서 내부에서는 사실은 그 노인들 또 아이들 온도 조절을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 저체온증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많다고 하니까요. 저체온증은 어떤 때 걸립니까?
저희가 이제 신부 체온을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신부 체온. 예, 그걸 이제 신부 체온인 경우에는 몸속 체온이란 뜻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뭐 코로나 때 어디 가면서 이렇게 체크 되는 표피 온도와 네. 구분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신부 온도 기준으로 35도. 저희가 정상 체온은 36.5도입니다라고 할 때 그 36.5도도 신부 체온을 말하는 것인데 35도 이하가 됐을 때 저체온증으로 분류를 하죠. 그러면 신부 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저체온증이다. 신부 온도는 어떻게 재요? 신부 온도라 함은 머리와 몸통, 그러니까 손발과 피부를 뺀 몸속 장부와 혈액에서 갖고 있는 온도를 신부 온도라고 하는데, 네. 물론 이제 신부 온도계라고 해서 우리 고기 구울 때 푹 찔러 가지고 온도 재는 거 있죠. 네. 그런 것처럼 깊이 넣어서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네. 전류를 통해서 그 저항값에 뭐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저희가 활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몸을 찌를 수는 없어요. 예. 네. 이제 항문에다 이제 삽입을 해서 잰다든지 구강에다가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네네. 좀 온도 편차가 큽니다. 구강에다 하게 되면 호흡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항문에다 했을 때보다 대략 한 0.4도 정도 낮게 나오거든요. 또 항문도 사실은 약간의 편차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가 신뢰하는 것은 고막 체온이죠. 고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온도 조절 중추 온도에 공급을 할 때 가장 필연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시상하부 쪽인데 네. 저희가 귀 쪽에 보면 이게 전정기관이라고 있잖아요. 네. 전정신경이 시상하부로 갑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 밀접하게 해부학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시상하부가 체온 조절을 하는데 그쪽에서 지나오는 동맥, 혈관이 귀 속으로 지나가죠. 그래서 가장 내 뇌에서 지시하는 체온을 직접 체크할 수 있는 부위가 고막입니다. 밀착해서 고막을 요령껏,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전 국민이 아마 요령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고막을 정확하게 찌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것이 중요하죠. 네. 그럼 저체온증이 왔어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네. 평상시에 저체온증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이라면 아주 굉장한 떨림이 옵니다. 으슬으슬. 그냥 으슬이 아닙니다. 옆에서 봐도 어떻게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다다다다다다 하면 떱니다. 팔도 계속 떱니다. 온몸을요?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해지면 심장내까지 약간 자극을 느낄 정도로 심한 떨림이 1번이고요. 네. 그 떨림과 함께 약간 피로감. 그러면서 이제 그 의식저하, 말이 어둔해지거나 이런 꼭 중풍 환자 비슷한 그런 뇌의 이제 혈류가 덜 흐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동반하게 되죠. 제가 그런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분을 한 번 뵌 적이 있는데 야외에서 운동을 하고 네. 땀을 막 흘리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땀이 식잖아요. 네. 근데 약간 서늘한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반팔 옷을 입고 운동 끝나고 쉬는 시간에 땀이 막 식으면서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네. 온몸을 바들바들바들. 그렇죠. 그게 그런 가장 저체온증. 전형적인 형태가 그런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보통은 이제 그 근육의 떨림, 운동을 하실 경우에는 사람 몸에서 가장 열을 많이 내는 조직이 근육입니다. 하게 되면 그분은 이제 근육에서 열을 계속 방출하기 때문에 네. 의식저하까지 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으로 추측이 되지만 운동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신 경우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뇌의 혈류 저하를 유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의식저하 그러다 34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잘못하면 사망으로 가는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것이 그 사망자의 이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합니다. 막 온몸이 저릿저릿하대요. 그러니까 하얗게 질린다는 게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이. 네. 그 팔다리가 이제 저린 증상 거기에 더불어서 네. 동상, 동창 같은 또 이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영상의 온도 10도 미만일 때 동창이 잘 생기게 되는데 만초 혈류 순환이 이제 장애가 오면서 이제 저린 증상도 또 같이 동반되죠. 그러니까 저체온증일 때도 그런 저린 증상이 함께 올 수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면 주변에 그렇게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줘야 됩니까? 따뜻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장소를 일단
그 옮기셔야 됩니다. 보통 그런 장소는 바람이 많이 불거나 춥잖아요. 네. 실내로 옮기고 또 옷을 따뜻하게 입혀서 바로 체온이 회복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시되 의식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네네. 의식이 온전하다는 가정 하에서 이제 따뜻한 마실 것을 이제 드리는 거죠. 의식이 없는데 의식 손실이 막 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따뜻한 음료를 드리면 이제 그 기관지로 넘어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의식이 있는 분은 또 따뜻한 음식 그러면서 이제 그 옷을 두툼하게 입고 따뜻한 방 안에 난방을 해주면 또 금방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물러 주는 것도 필요합니까? 절인 증상이 있거나 해서 말초 혈류 장애를 보인다면 주물러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평소에 신부 온도를 좀 높여주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까요? 그렇죠.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근육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평상시에 가벼운 운동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거나 근력 운동을 가볍게 해주심으로써 근육에서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해주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음식으로. 음식이 이제 만약에 커피를 마신다. 근데 따뜻한 커피를 마신다. 이 도움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커피는 약간 냉성 음식에 들어가거든요. 그 음식의 성분이 양리적으로 몸 안에 들어가서 열을 발산시킬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이제 오신채라고도 하고 뭐 그런 여러 류 중에 양파, 뭐 생강, 뭐 부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늘 같은 거, 후추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몸 속에 들어가서 심부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또 되겠죠. 몸에 자꾸 한기가 돌아요. 네. 그럴 때에는 내 몸에 좀 열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한기의 종류가 지금처럼 한랭 자극에 의해서 체온이 직접 떨어지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방 안의 온도를 올려주고 집 안에 있다 하더라도 옷을 좀 두툼하게 입고 그게 불가능하다면요? 불가능하다면 외부에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따뜻한 것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도 불가능하다면요? 뭐 내가 뭐 어디를 뭐 주물러 주거나 뭐 이런 혈자리는 없을까요? 아, 혈자리가 궁금하시군요. 기본적으로 혈자리보다는 말초 혈관의 어떤 기능이 중요합니다. 손끝 발끝이 굉장히 차가워지거든요. 손끝 발끝으로 갈수록 혈관이 가늘어지기 때문에 정체가 거기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상이 일어날 때도 손, 발, 코, 귀, 볼 이런 데에 맞아요. 발생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초 혈관을 주물러 주는 것. 한방에서는 사실 그것도 혈자리입니다. 십정혈이라고 하죠. 그래서 십정혈을 마사지를 해주거나 손톱 근처를 이렇게 주물러 주거나 또는 저희 피를 내기도 합니다. 옛날에 바늘로 따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초를 잘 주물러서 그 혈액이 그 체관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뭔가 아이들 잼잼하듯이 이렇게 좀 네. 주먹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는 것도 뭔가 그것도 물론 좋고요. 괜찮을 것 같네요. 네. 한랭 질환에 뭔가 더 취약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더 특히 조심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약하신 분들이겠죠. 어린아이, 노인, 그리고 이제 여성분 중에 이제 그 임산부 분들은 당연히 이제 취약하겠고요. 네네. 기저질환자가 또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 고지혈, 당뇨, 기타 등등 류마티스 이런 이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또 이제 직업적으로 그 한랭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뭐 교통 신호에 대해 어떤 걸 조절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그 물 같은 거 바깥에서 조선업이나 이런 거에서 찬바람을 쐬면서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 네네. 또 이제 청소하시거나 이런 분들 또 경비를 쓰면서 야간 경비를 외부 경비를 쓰시는 분들 등등 또 그런 것들이 있겠고 또 아주 겨울이 아니더라도 초겨울이나 초봄에 물을 만지시는 분들도 또한 이제 한랭 질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네. 평소에 열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한랭 질환에 조금 노출되기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덜 노출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방심하시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소모성 질환이라고 하죠.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뭐 결핵 또는 이제 그 몸에 열이 나는 모든 류의 에너지 소모를 과잉되게 하면 환자분들은 내가 열이 많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방비하게 외출을 했다가 오히려 한랭 질환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유념해 두실 것이 낮에는 오히려 그 심부 온도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각성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세로토닌이 돌면서
그 심부 온도를 올리고 심장과 간과 폐가 열심히 뛰기 때문에 올라가죠. 그럴 때 표피 온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깥에 낼 때는 손발이 차고 해도 속에는 열이 이제 차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가 수면 상태로 들어가서 해가 지고 6시, 7시쯤 되면 멜라토닌이 슬슬 분비가 될 때 수면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내부에 있는 온도를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열이 손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자려고 할 때 아이들 보면 손이 유난히 뜨거워지잖아요. 맞아요. 그게 심부에 있는 체온이 바깥으로 표피 쪽으로 밀려 나가는 현상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심부 온도는 확 떨어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몸에 열이 많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그때 심부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아우 너무 춥다. 술 한 잔해서 몸에 온도 좀 올려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 네, 앞서 말씀하시기로는 음주를 하는 게 오히려 저체온증을 부른다. 그렇습니다. 그럼 잘못된 정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술을 먹을 때 술에도 칼로리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액체 상태의 술에 얼마나 많은 열량이 있겠어요. 사실은 체온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착화제처럼 불을 붙이는 성냥처럼 내 몸에 있는 심부 온도를 갖다가 쓰는 겁니다. 끌어올리는 것이죠. 근데 갖고 있는 열량을 술을 먹던 초반에 싹 써버리고 나면 오히려 심부 온도가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초기에만 올라가는 거, 더운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뭔가 좀 그때- 뜨거운 느낌. 그렇죠. 그 열이 심부에 있는 온도를 아까 잠잘 때 아이들 손발 따뜻해지는 것처럼 피부와 손발로 내보낸 겁니다. 과도하게. 그럼 속은 더 차가워진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바깥에서 주무시거나 하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열은 그 일시적인 가짜 열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저체온증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나는 저체온증을 너무 자주 앓는다. 조금만 기온이 떨어져도 난 항상 저체온증의 증상을 가지고 산다 네. 하시는 분들 찾아오시면 어떻게 치료를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그 주혜경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혜경님. 죄송합니다. 환자분 부를 때 혼나. 네, 이만희님. 저희가 그 심부 온도가 평상시에 자꾸 떨어진 경험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수족냉증 또는 오한증, 몸이 추운 이제 그런 증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기에는 1년에 3,4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찾아오시는 환자는 드물고 그런 환자분들은 대부분 ER, 응급실로 이제 오시게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로컬에서는 주로 저체온증이 될 환자군, 되기 쉬운 환자군들이 방문하셔서 저는 추위를 많이 타요. 그리고 저체온증 올 뻔한 적이 많았어요. 수족냉증이 있어요. 하실 땐 저희 이제 한방적으로 예방을 해드립니다. 예방의 스타일이 있는데 네네. 이제 좀 환자분들이 아실 만한 약물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생강형이 있습니다. 생강이 필요한 수족냉증. 어떤 그리고 경우요? 그러니까 생강은 주로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위장이 소화기관, 사실은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관은 외부잖아요. 그렇죠. 네, 외부 아닌 외부인데 그 부위가 냉각이 돼 있는 분들인 경우에는 위장관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생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강 자체만 갖고 해결이 되진 않지만 생강을 주재로 하는 여러 처방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이제 소화가 일단 안 되고요. 찬 거 드시거나 돼지고기 드시거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든지 여러 가지 차가운 음식, 밀가루 이런 걸 드셨을 때 평소에 소화 장애를 동반하고 소화가 안 되면 바로 손발이 차가워지고 이런 유형들이 특히 생강차 좋습니다. 차로 해서 드셔도 되고요. 네네. 물론 차로 드셨을 때는 근본 치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 또 계피형이 있습니다. 계피형. 예, 우리 계피차 있죠. 그 쌍화차 만들 때 많이 들어가는 계피 같은 경우에는 상하의 온도 차가 발생하는 분들 계십니다. 저는 얼굴이 뻘겋고 열이 위에는 뜨거운데 발이 너무 시려요. 손은 별로 안 뜨거운데 발이 엄청 시려요. 이런 분들은 상하, 상혈하한이라고 해서 네네. 상하에 열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사실은 순환 장애인데 계피 등을 사용을 하면 순환이 빨라집니다. 그 매운 성분이 그러면서 순환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일종의 환풍기 같은 역할을 하면서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특징 감기 잘 걸립니다.
추우면 감기 잘 걸리는 분들. 저희 PD요. 그렇습니다. 네. 계피차 드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평상시에 쌍화차가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마황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황. 예, 마황은 쉽게 구매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살 뺄 때 많이 사용하는 에페드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땀을 많이 흘리게 하고 심부의 순환 속도, 심장의 순환을 빠르게 하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순환이 늦고 땀이 잘 안 나. 이런 분들. 피부가 두꺼워 이러면서 냉증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마황류를 사용해서 치료하시고 또 이제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는 또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부자를 조금씩 다려 먹으면서 이제 추위를 물러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자류를 사용해서 고치는 분들 또는 이제 대장이 차가워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오수유라는 약이 있습니다. 대략 한 이렇게 한 5개 정도 나눠서 구분을 하고 그것을 주 방제로 된 처방을 내드리게 되죠. 저체온증이 그냥 저체온증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부터 불편함을 겪고 또 그렇게 해서 저체온증이 오는지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나 어떤 처방이 다 달라지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동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은데 다음 네. 시간에 계속해서 남은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 동상에 대해서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발생하는 한랭 질환 중에 하나가 동상인데 동상은 정확히 어떤 질환입니까? 영하의 기후에서 네. 이제 냉기에 오래 노출되게 되면 음. 이제 당연히 혈류가 흐르지 못하게 되죠. 네. 얼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얼어서 그 부위에 있는 연조직들이 손상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뼈와 연골을 뺀 나머지 조직은 혈류 순환이 안 됐을 때 얼어서 조직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이제 재반 증상을 동상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끝부분, 손가락, 뭐 발가락, 뺨, 귀끝, 뭐 코끝 뭐 이런 식으로 끝부분 미세한 곳. 그렇죠. 상습적으로 더 많이 혈관이 가늘고 말초에 있어서 심부의 온도가 거기까지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냉각되죠. 증상은 어떻습니까? 일단 감각이 좀 무뎌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렵게 됩니다. 아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반점 같은 게 막 나타나죠. 반점이요. 예, 붉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실. 그걸 방치해놓고 시간이 좀 지나고 조직 손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왜냐하면 혈관이 이제 망가지려고 하는 조짐이 붉게 이제 나타나다가 얼어버려서 조직 손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오히려 허해집니다. 거무튀튀해지거나 네. 그러면서 감각이 사라집니다. 간질간질하던 것이 나중엔 통증처럼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면 동상이 올 때 사실 뭐 지금까지 동상이라는 게 사실 이 시대에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있습니다. 동상이 오면은 따뜻한 데 들어가서 좀 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에 마주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야외에서 뭐 작업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지금 현재 따뜻한 곳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네. 계신 분들, 동상 증상이 와요. 그럼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처치를 하면 됩니까? 응급처치로. 동상이 이미 발생했다고 판단이 들게 되면 네. 일단은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이 없어요. 상황이. 그럼 그러면? 뭐가 있나요 주변에? 이제 제가 따뜻한 캠핑 물은 같은 거를 예로 들어서 할까요? 그러니까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일단 환자가 오시게 되면 뜨거운 물이 중요한데 42도를 넘기면 안 됩니다. 이제 화상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38도 미만으로 하면 또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36.5도에서 대류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38도에서 9도는 넘어야 되고 그래서 물을 받아놓고 온도계를 꽂아놓고 그 온도를 유지한 채로 대략 20분에서 40분 정도 네. 해야 풀립니다. 근데 그런 조건이 없다면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원장님 만약에 제가 밖에서 있었어요. 근데 뜨거운 물을 구할 수 있어요. 이제 따뜻한 네. 물을 구할 수 있는데 내가 만져봐서 온도계는 사실 밖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내가 만져봐서 그게 39도에서 42도 사이다라는 네. 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분이 옆에 계실 때 그분이 손을 넣어봤을 때 목욕탕에 온탕이 그 온도입니다. 목욕탕 온탕이 42도가 넘어가면 열탕이라고 해놓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온도를 이거 목욕탕 뜨거운 물하고 비슷해. 라면 그것이 38도에서 42도 사이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데 내가 혼자서 내 발이 지금 네. 동상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너무 이렇게 극한의 상황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 같아서 네. 좀 그런데 보통은 그렇단 말이죠. 정상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내가 동상 증상을 앓기보다는 네. 내가 지금 혼자 있을 때 네. 동상 증상이 와서 빨리 처치를 하고 싶은데 네. 뜨거운 물인지 이게 미지근한 물인지 따뜻한 물인지 네.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네. 스스로는. 네. 그러면 그 물은 안 쓰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따뜻한 물을 만들 수 있는 공간에 와야 해결이 된다면 그 방은 난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입고 있는 옷을 물에 젖었거나 한 옷들을 다 벗어서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물이 묻었거나 한 거 다 닦아주고요. 네. 그리고 하고 싶은데 온도를 잘 모르겠으면 이 복부나 이런 데는 한랭에 접촉이 안 돼 있잖아요. 거기에 물을 뿌려봅니다. 손은 엄청 뜨겁다고 느끼는 물 온도가 내 몸에 뿌렸더니 차. 이러면 아직 38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내 몸에 뿌려도 뜨끈뜨끈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 근데 너무 뜨거워서 화상 있겠어. 그럼 42도가 넘겠죠. 그래서 내 몸에 한랭에 노출되지 않은 부위에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저희가 그 수영장 갈 때 찬물 먼저 뿌리는 것처럼 반대로 뜨뜻한 물을 내 몸에 먼저 맞춰보고 그 다음에 손발을 넣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막 감각이 없을 정도로 손발이 얼었을 때 불 주변에서 불 쬐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뉴스 기사를 보니까 불을 바로 쬐는 게 좋지 않다. 네. 이건 그러니까 장갑을 벗고 즉시 쬐을 때는 온도를 모르기 때문에 화상을 입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장갑을 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동상, 동창, 이제 뭐 침족증, 침수증 같은 다른 한랭 질환도 그 젖은 것을 말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갑은 말리는 동작을 하시고 그러면 장갑 속은 뭐 따뜻하죠.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너무 다행인 건 이번 주는 좀 따뜻하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랭 질환에 대해서 마무리를 못한 거는 제가 좀 마음이 놓여요. 저희가 다음 주에 이만희 원장 모시고 한랭 질환에 대해서 또 동상에 대해서 마무리하고요.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눠서 여러분 불안하지 않도록 다음 주에 남은 이야기들 더 많이 나누겠습니다. 동상 그리고 동창 그리고 또 우리 또 남은 이야기 침족병 뭐 이런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사항들 많이 남겨주셨는데 죄송해요. 다음 주에 저희가 남은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